반갑습니다. 자, 저는 되게 불친절한 발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고, 죄송하지만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면 잘 쫓아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조는 실격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의원님의 아들이나 되는 부잣집 도련님에다가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고 외모도 출중하고 사람들을 잘도 웃기고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아도 시험을 잘 보고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좋았던 요조였습니다. 소설을 잘 따라 읽어갈 때는 다 납득이 되었는데 이렇게 다시 돌이켜보면 요조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정확히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요조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과 제 나름의 결론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이론입니다. 가장 먼저 요조는 스스로 익살꾼이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여왔던 것입니다. 그게 그의 잘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이 더해져서 마침내 모든 게 들통나고 돌이킬 수 없이 몰락하게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본 요조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조만이 사기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인들도 고위 관직자들도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아버지의 연설이 별로라고 해놓고 아버지 앞에서는 거짓 아부를 하는 것을 어린 요조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엄숙한 척 자백을 요구하면서 사실은 요조의 성경험담을 듣고 싶었던 당직 순경도 실격의 길로 갔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일단 익살 또는 거짓말이 실격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론입니다. 요조가 실격당한 더 유력한 이유는 수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조는 아무래도 의지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않고 화가가 되는 길도 가다가 말았던 것 같고 돈은 호리키한테 배운 습관대로만 계속 써버렸고 그래서 텅 빈 지갑을 스네코한테 들켰을 때는 첫 번째 자살을 시도합니다. 사실 자살 자체도 스네코의 아이디어였고 물에 빠지는 것도 조금 덜 치밀했던 모양인지 바다에 같이 빠진 사람은 죽었는데 요조 본인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요조는 넙치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넙치와의 대화가 요조의 의지박약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넙치는 그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됐던 것입니다. 공립이건 사립이건 어쨌든 4월부터 아무 학교에라도 들어가세요. 당신 생활비는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고향에서 좀 더 넉넉하게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뒤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사실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다면 저도 그 말을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넙치가 괜히 신중한 척 둘러 말했기 때문에 묘하게 일이 틀어져서 제가 살아나갈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넙치가 안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독일을 못 갔다고 하는 거죠. 도와줄 돈이 사실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만 들었더라면 내가 결심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자기의 실패를 넙치가 말하지 않은 그 한마디 탓으로 돌리는 이것보다 더 수동적인 태도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장면, 이 대화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넙치도 사실은 똑같이 수동적인 태도인 것 같거든요. 넙치의 말을 이렇게 보면 진지하게 저한테 의논할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건 당신 마음에 달린 거 아니겠어요? 예컨대라니 당신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아니 당신의 생각은 도대체 어떤데요?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이지요. 예컨대 장래 방침에 대해 당신 쪽에서 저에게 진지하게 의논을 먼저 해온다면 저도 그 의논에 응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넙치가 요조랑 똑같은 구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요조와 대비되는 넙치라는 인물은 분명히 실속이 있는 능동적인 사회인입니다.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넙치는 요조보다 신분이 낮은데도 본인의 앞가림을 하는 것은 물론 요조를 먹여 살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골동품 상인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도 그냥 소매상의 차원을 넘어선 것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요조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실 넙치는 잡동사니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이쪽 편에 소위 있는 분의 비장의 물건을 저쪽 편에 있는 분께 소유권을 양도하는 일을 거들어서 돈을 버는 것 같았습니다. 되게 골동상을 고차원적으로 하는 거죠. 자, 요조가 수동적인 태도로 삶에 임했기 때문에 불쌍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저의 두 번째 추정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이 주도해 보이는 넙치도 저런 수동성을 범할 수 있다면 요조도 혹시 능동적이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요조가 진정으로 수동적이기만 한 의지가 아예 없는 인간이었다면 더운 여름에 굳이 스웨터를 꺼내 입어서 가족들을 웃겼을까요? 몇 번이고 시도해서 도깨비 같은 자화상을 그려보려고 했을까요? 걸어다니고 밥을 스스로 떠먹었을까요? 자살 시도라는 것도 정말 큰 결심에 따라 과감하게 움직이는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던가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론입니다. 요조나 넙치나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대는 것 똑같고 이렇듯 보기에 따라서는 둘 다 수동적이기도 능동적이기도 하다면 둘을 구분짓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판단 기준의 범주가 아니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을 내릴 때 어디까지를 생각하느냐죠. 카페에 가서 아이스 음료를 시켰는데 빨대를 꽂을 것인가 아니면 입술에 묻겠지만 앞니가 차갑겠지만 입을 대고 마실 것인가. 지금 나의 편의만을 생각하면 주저없이 빨대를 하나 뽑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플라스틱 빨대가 얼마나 환경에 해로운 것인지 보도가 많이 되었죠. 폐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삼키고 죽어간 해양동물이 연 10만 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나랑 참 멀리 있는 해양동물의 고통까지도 생각할 것인가? 또는 내가 아마도 죽고 난 후에 지구의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것인가? 요조는 판단 기준의 범주가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조 스스로 이 사실을 깨우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침내 요조가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넙치 같은 소위 능동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원리를 요조가 발견합니다. 세상이란 개인과 개인의 세상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투쟁이고 일시적인 투쟁이며 그때면 이기면 된다. 그럴싸한 대의명분 비슷한 것을 늘어놓지만 노력의 목표는 언제나 개인을 넘어 또다시 개인. 세상의 난해함은 개인의 난해함. 대항은 세상이 아니라 개인이다. 라며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의 환영에 겁먹는 데서 다소 해방되어 예전만큼 이것저것 한도 끝도 없이 신경 쓰는 일은 그만두고 말하자면 필요에 따라 얼마간은 뻔뻔하게 행동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구조는 간단합니다. 넙치는 목표의식이 뚜렷합니다. 넙치의 투쟁은 요조의 투쟁보다 단순했던 것입니다. 넙치가 움직여야 할 때 고려하고 있는 요소는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조의 미래를 얘기하면서도 진심으로 요조의 미래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넙치의 투쟁은 돈과 위험 정도를 위한 것일 뿐이니까요. 반면 요조가 그동안 왜 그렇게 한 발짝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아까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느냐 마느냐와 같은 계산인 거죠. 요조의 진짜 문제는 요조가 이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를 계속해서 유보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넙치보다 더 넓은 범주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행동하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편의보다 자연환경을 생각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빨대를 바로 포기하고 어서 문을 열고 나가면 되는데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빨대가 있는 카운터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꼴입니다. 뒤에서 기다리다 못한 사람들이 요조의 수동성을 탓하고 카운터 옆으로 밀쳐냅니다. 요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고뇌만 하다가 그렇게 실격당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요조는 왜 본인의 판단 기준을 끝끝내 세우지 못했던 것일까요? 제 생각에 요조는 인간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당연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것을 먼저 알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너무나도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본인이 느끼는 것과 이렇게 느껴야 한다고 누군가 말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다른 그 현상을 어린 요조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보통 어른이 아이에게, 사회가 개인에게 주입하는 관념에 요조는 끝까지 저항했던 것입니다. 보통의 우리들처럼 그 최초의 의문, 그러니까 삶이 무엇인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간이 무엇인가, 이거는 묻어둔 채 힘을 가진 쪽이 정해준 질서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걸 요조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조는 사실 엄청나게 능동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것을 모르겠는 부잣집 도련님한테 들리는 것은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말, 인간은 목숨을 부지해야 된다는 말, 먹고 사는 것의 아픔을 모르는 아이에게 먹고 사는 것의 아픔을 가르치니까 그 아픔을 나는 정말로 모르겠더라고 요조는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초반이죠.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저에게는 그저 듣기 싫은 위협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미신은 그러나 언제나 저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래서 먹고 살아야 한다. 라는 말만큼 저에게 난해하고 어렵고 그리고 협박 비슷하게 울리는 말은 없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능동적인 어른들이 수동적인 아이들을 깨우고자 할 때 많이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느냐. 세상 무서운 줄 모르지. 어차피 약육강식이야. 그러다 세상한테 잡아먹혀. 요조는 끝끝내 말하지 못했지만 다자의 요사문은 쓰고 있습니다. 너한테 먹힌다는 거겠지. 여기까지입니다.